명절을 앞둔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상승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자,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뭐 특별하게 나쁜 이야기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기술주들이 얼마큼 반등을 해줄 것이냐,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주에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국의 바로 대선 토론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종목들의 향방이 또 바뀔 수 있겠다. 시장의 상승 효과들이 또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미국 시장의 이벤트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이 11조 원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 외로 많은 증권사들이 11조 원을 넘길 것이다 라고 전망을 좀 했는데요. 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11조가 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지, 또 11조가 정말 가능한 수치인지, 어떠한 전망에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B2가 많이 늘었다는 거 아시죠? 빚내서 투자하는 것을 B2라고 하는데요. 자,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반대 매매 역시도 역대급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역대급이라는 것은 그동안 전례가 없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빚내서 투자한 부분에 대한 반대 매매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 정말 뭐 모르고 반대 매매 했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주말장 근처라고 좀 봐야 되겠죠. 오늘 내일 진행이 되고 나면은 이제 명절 연휴가 우리는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뭐 매물에 대한 부담감도 없을 테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좀 차분하게 뭐 횡보를 한다거나 뭐 상승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은 뭐 그런 형태, 그러니까 약간의 오름세 정도는 예상이 일단 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히 많은 상승을 만들어낸다거나 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명절이 제법 길잖아요. 지금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명절 연휴가 들어가서 5일 동안의 변수가 그렇게 쉽게 나타날 것인가, 이 부분들은 아직은 잘 모르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한 불안감들을 가지고 대응하게 된다라면은 시장은 여전히 조금 불안정한 그런 모습들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 상승한다기보다는 그냥 현재 상태에서 유지해주거나, 또 많이 내려왔었기 때문에 양봉 몇 개, 한 오늘 내일에서 양봉 2개만 갖다 붙여주더라도 시장은 충분히 지 할 일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 상황 볼게요. 지금 이번 주 뉴욕 증시도요, 그냥 변동성 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재료들 나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대선 토론이 이제 첫 번째로 진행이 좀 되는데, 이게 29일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30일부터 대선 토론이 시작이 될 텐데, 이게 이제 대선의 본격적인 레이스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핵심 지표들이 이제 월 말이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신규 부양책 합의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다 나올 테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전반적으로 우리가 같이 좀 짚어보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선 토론과 관련된 이야기 먼저 좀 짚어볼죠.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 즉 민주당 후보가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앞서고는 있지만 격차가 계속적으로 좁혀지고 있다는 것이 약간 쫓기는 입장에서 좀 불안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그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첫 번째 토론회이기 때문에 일단 첫인상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심어지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첫 번째 토론회에서 이제 우위를 점하는 후보가 대권에 한 발 더 가깝게 다가간다, 뭐 이런 속설들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첫 번째 대선 토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내용들인 것 같고요. 이 토론 결과에 따라서 종목이나 업종들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또 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후보가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무역이나 재생에너지 이런 쪽에서는 호재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재선의 어떤 가닥을 잡게 된다면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 또는 방산주 쪽에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강세가 나타나야지만이 위험자산 쪽에 양호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 정치적인 어떤 변화를 시장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하고 있는 정권이 잘하든 못했든지 간에 계속 유지해 나간다라면 이 기조를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냥 예측이 가능하다거나 좀 더 안정적인 시장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정치적 변수가 확 바뀌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겨버리게 된다면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당장의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들,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새롭게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위험자산 쪽보다는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들이 확 쏠리게 되는 가능성이 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정권 초기 한 1, 2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 있고요. 이렇게 완전히 정권이 바뀌는 거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만 바뀌고 정권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정권 자체가 뭐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가 버리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위험자산 쪽에서의 부담감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위험자산은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이머징 마켓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재선에 성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유리해질 수도 있다. 주식 상황에서는 일단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내용은 미중 간의 갈등이겠죠. 틱톡에 대한 부분들. 일단 상무부에서는 27일 이후에 틱톡의 다운로드를 금지했다. 그 다음에 11월 12일부터는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틱톡이 법원에다가 상무부의 조치를 중단해달라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를 했는데, 법원이 어떻게 결정할 것에 따라서 사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국 쪽 입장에서는 또 바이트댄스와 오라클, 월마트 이런 기업들과의 틱톡 거래를 승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분을 미국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지금 바이트댄스는 중국 정부에게 기술 수출에 대한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되게 좀 재밌는 얘기가 좀 된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지분이 더 많아야 한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뭔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일단 미국 쪽에서도 녹록치 않은 상태인데 중국에서도 못해, 안 되겠어, 거래하지 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지금 보면은 중국이 안 되겠는데 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이제 틱톡에 대한 부분들은 미국 쪽으로 매각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매각이 안 되면 미국에서는 사용이 금지가 될 테고요. 그러면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겠죠. 지금 일단 중국 쪽 입장에서는 당장은 안 할 것 같고요. 11월 3일 대선이 끝나고 결정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확인을 한 이후에 결정을 좀 지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재선을 잡을 것 같다 생각된다면 아마 틱톡의 기술 수출 여부를 허가해주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신에 관련한 이야기도 좀 나왔죠. 일단 뭐 10월 말, 11월 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선 전에 일단 백신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기에 승인될 수 있을 것인지 그거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일단 백신이 승인되게 된다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정부, 트럼프 정부에게 조금은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볼 재료는 신규 부양책입니다. 뭐 이것도 그냥 계속 답보 상태죠. 민주당이 처음에 제시했던 것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1조 달러 정도 줄어들어서 2조 4천억 달러 정도가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백악관 입장에서 많다는 얘기죠. 최대 1조 5천억까지만 우리가 허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애매하죠. 공화당에서는 민주당의 규모가 이런 제한적인 규모가 너무 크다. 그래서 따라갈 수가 없는데 뭘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규 부양책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지만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많이들 이용하고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기 때문에 백악관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2조 4천억 달러를 그냥 승인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뭔가 조건이 붙지 않는 이상은, 옵션이 나에게 유리하게 붙지 않는 이상은 절대 승인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저기다가 승인을 해줘버리게 되면 민주당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되겠죠. 그래서 민주당도 어차피 양보는 안 할 생각이니까, 그래서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실 이러한 부분들도 해결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신임 대법관, 지난 대법관님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신임 대법관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 대법관이
그 대선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판결을 해준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트럼프 행정부 쪽에 있는 측근 쪽으로 빨리 임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재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거 뭐 급하게 뭐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민주당에서는 또 싸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대선 전 합의가 어렵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직접적으로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도 조를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는가 뭐 그런 분석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뭐 특별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신규 부양책이라든지 뭐 그 외적인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경제지표들 살펴볼게요. 경제지표는 일단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제조업 지수가 일단 있죠. 네,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소비 지출 증가율, 개인 소비 지출, 개인 소비자 신뢰 지수, 그다음에 고용 지표 이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뭐 그다지 뭐 나쁘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고 썩 좋지도 않았습니다. 9월달에 실업률이 8.2% 정도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망치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신규 고용이 8월 달에는 137만 명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9월 달에는 80만 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라는 또 부담감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 그 다음에 9월 달에 소비자 신뢰 지수 이런 것들은 뭐 당장은 큰 문제 없어 보이는데 8월에 소비 지출 증가율이 7월보다는 좀 둔화됐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 지출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부분들 아무래도 뭐 이 신규 부양책이 안 나와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9월 달에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좋아졌을 것이다. 즉 소비자들의 마음가짐은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 다음에 구매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오름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경제지표 잘 들여다보시면 특별한 게 없죠. 부담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더 나빠진다라는 분위기보다는 조금 개선되는 효과에 노출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주 후반으로 갈수록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오게 되면 부담을 줬지만 이번에는 좀 지켜봐도 되겠네. 즉 나쁜 쪽으로는 일단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아지거나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지표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쑥 훑어봤는데요. 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기술주들이 얼마만큼 반등을 좀 해줄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만 우리가 참고하고 보시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삼성전자 이야기인데요. 삼성전자는 일단 우리가 저점권이 들어오면은 이제 매수를 좀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죠.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반도체 업황, IT 쪽, 이쪽에서의 호재성 재료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중에 이제 대장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삼성전자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이라는 얘기가 일단 있는데 지난번에는 9조 원이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시황 때 말씀드린 거 아시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9조 원 정도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냥 이번 달 되면서 11% 정도 증가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즉 10조 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일단 이것보다 더 높게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11조 원 이상을 예상한 증권사들이 제법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지난 그 삼성전자의 이런 추이를 좀 보게 되면은요. 지금 보면 현대차 증권에서 보면 11조 7천억 원을 전망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현재로서는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반도체 가격이 좀 내려가긴 했는데 제품의 비중이 확대가 되고 원가도 절감이 되고 또 뭐 IT, 모바일, 소비자, 가전 이런 쪽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실적이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어닝 서프라이즈 분명히 낼 것이다. 아주 크게 웃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난 2분기만 하더라도 8조 원이었고요. 이번에 11조 원이 나타나게 된다면 상당 폭이죠. 이게 2018년도 4월 달에
10조 8천억이 나왔었는데요. 요것을 뛰어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정상적인 어떤 추세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던 바로 그 시기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영향을 받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회복되는 단계에서 그런 정도 수준이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11조 넘게 예상했었던 그 증권사를 보게 되면요. 하나금융투자가 있고요. 하이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아까는 하나였고요. 지금은 한화입니다. 그 다음에 유진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등에 이제 11조 원대로 전망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조 원대 아래쪽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 증권사들도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 현재로서는 9조 원대를 넘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은 10조 원은 무난히 넘기지 않겠는가 라고 예상이 되면서 11조냐 아니면 10조 원대냐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삼성전자의 어떤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서두르실 이유는 전혀 없어요. 서두르실 이유는 없는데 대신에 물량은 계속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셔야지만이 어닝 시즌에서 기대치가 높아지는 그런 그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계좌에 담고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좀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조금씩 담아두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B2에 이어서 반대 매매도 역대급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B2가 그냥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반대 매매가 들어가는 것이 무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냥 스스로를 이제 주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아니 반대 매매가 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빚내서 투자하는데 왜 그러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증권사에서 뭔가 좀 고지를 잘 해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기본인데 이거 잘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 이 주식을 사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 신용융자를 쓰게 됐을 때 당연하게도 담보를 겁니다. 담보가 뭐냐면 주식이에요. 그래서 주식담보대출이라고도 많이 하죠. 이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식을 사는데, 이 주식을 담보로 했다는 것은 증거금이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억이 있다. 근데 증거금 기준이 이제 한 70% 정도 되겠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0% 정도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즉 7천만 원 이하로 이 나의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된다면 순식간에 이제 마이너스 20% 30%는 빠지잖아요. 그 정도 빠지면 대체적으로다가 매도가 들어가게 되죠. 왜? 증권사 입장에서는 돈을 떼어먹히면 안 되잖아요. 이게 돈이 다 날아가가지고 증권사가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곤란하기 때문에 다 날아가기 전에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가지고 거기서 반대 매매를 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주식을 팔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나의 빚을 청산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반대 매매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요, 늘 말씀 들어왔었지만 증권사에서는 일단 그 시간에서 하한가로 갖다 걸어버립니다. 하한가에 매도할 거야. 그러면 하한가에 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한가부터 시작해서 그 위쪽에 있는 가격대, 그 어느 가격대가 시초가 형성이 되더라도 그냥 매도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냥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돼서 이제 정리가 되고 남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 이제 빚 갚는 데 사용을 하게 되고요. 물론 남는 게 없겠죠? 빚 갚는 데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돌려주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레버리지 효과가 좀 있습니다. 1,000만 원밖에 없지만 내가 9천만 원 빌려가지고, 1억 원을 투자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나는 10%만 변동이 나가도 그냥 깡통이 되는 거거든요. 보통은 증거금을 3, 40%를 갖고 있기 때문에 4천만 원 또는 1억, 5천만 원 정도 있는 분들이 1억을 많이 하게 되시는데, 자, 1억 원이 투자를 하게 됐을 때 만약에 30%를 잃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천만 원 까이는 거죠. 그러면 3천만 원이 까이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반대 매매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팔아가지고 뭐래요? 5천만 원 빚을 갚겠죠. 그 다음에 손실난 부분이 있을 테니까 1억 원에 30%면은 7천만 원 남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30%면 7천만 원 남았으니까 거기서 5천만 원은 빚을 갚고 2천만 원 나에게 돌려주는데, 아까 나한테 얼마 있었죠? 5천만 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천만 원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대 매매가 나오게 되면요, 굉장히 위험한데, 최근에 이제 종목들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고, 거기에 따른 그런 그 반대 매매가 제법 많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대 매매 규모가 역대급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도 다 이렇게 빚내서 투자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지금 현재 빚내서 투자하는 규모가 8조 원을 넘어섰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뭐 코스닥도 뭐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단 이렇습니다. 빚내서 투자를 하게 되면 항상 쫓겨요.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빚내서 투자하게 되면은요, 이게 종목이 변동이 있을 때마다 또는 조금 내려갈 때마다 내 가슴이 쿵닥쿵닥거리죠.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시는데, 사실 자기 돈으로 여유있게 하시는 분들은 내려갔다 올라가겠지 뭐. 오늘 아니면 다음 주 아니면 다음 달,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빌려서 하는 입장이라면 원금 대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데다가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피곤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보통 급등하는 것들 많이 따라가셔가지고 거기다가 확 집어넣으시는 전략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하시면 정말로 큰일 나니까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빚내서는 투자하지 말고, 투자는 어떻게 해요? 여유 자금으로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 대선 토론이 시작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상황적인 주목이 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에게 유리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을 11조 원으로 잡아놓은 증권사들이 제법 있는데요. 일단 11조 원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은 분명히 달성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조금 이제 뭐랄까요, 고민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내용은 뭐냐면, 삼성전자의 이런 그 실적적인 부분들이 크게 이제 늘어났을 때 이 부분들이 계속 뒷받침이 되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는,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확실하지가 않죠. 그 대신에 삼성전자의 그 영업이익을 11조 원대까지 높여잡은 그런 증권사들이 제법 되기 때문에, 일단 뭐 하단 밴드와 상단 밴드에 대한 변동성은 좀 있겠습니다만, 추세가 진행될 때마다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나가시는 전략은 삼성전자에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빚내서 반대 매매도 늘어났다, 역대급으로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빚내서 투자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작아도 계속해서 모으다 보면 언젠간 커져요. 그러니까 투자금도 모아서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뭐 한꺼번에 많은 돈 왕창 집어넣어가지고 일확천금을 노려야 되겠다.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그렇게 한 종목의 비중이 많아서 좀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 보게 되시면 어떻게 돼요? 오래전부터 투자해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감안하시고요. 짧은 기간 안에 뭔가 대단한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투자자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너무 짧은 시간대에 큰 돈을 벌려는 충동을 느끼는 것이다. 즉 500%의 수익을 2에서 3년 안에 걸쳐서 얻는다기보다는 3, 4개월 안에 다 벌어들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뭐 이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겠다라고 생각됐지만, 네, 글쎄요, 이거는 뭐 답이 없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빚내서 투자하시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너무 조급하게 또 생각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짧지만 강력한 이번 주 한 주 잘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